상관 분석을 보시겠어요? 상관 분석 보실 때 상관에 여기 R이라고 해서 여기 스피어만 R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정적 상관이 있고요, 무상관이 있고 부적 상관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R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그게 뭐냐면 X 값이 변할 때 Y 값이 변하는 걸 본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도 1만큼 증가해요. 그러면 이런 그 직선을 따라가겠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어떤 정적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R 값이 1.0이 됩니다. 근데 X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1만큼 감소해요, 여기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완전히 부적 상관이 있다고 하겠죠. 근데 0인 경우가 문제예요. 이 무상관, 점수분포에 규칙이 없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써놓은 건데요.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상관 분석에서 지금 얘기하는 상관 같은 경우는 1차원 상관이에요. 1차원 그러니까 리니어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함수로 이제 보았을 때 얘기입니다. 1차 함수. 지금 보시면 y 콜 x는 완벽한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완벽한 정적 상관이 있는 거고 y 콜은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x 그러면 완벽한 부적 상관이 있는데, 자, 그러면 상관 관계가 무조건 직선으로 나타나나요? 변수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고, 변수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y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러한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이런 관계가 있겠죠. x랑 y 사이에. 그러면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모양이 나오는데?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무상관이 아니고요. 1차원 그래프로 1차원 그래프에 그냥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끊으면요, 이쪽에는 부적 상관이 나오고요, 이쪽에는 정적 상관이 나옵니다. 물론 x가 0보다 크다는 걸 가정한다면은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했다면 여기 나타나겠죠. 1 x가 1이고 y가 0인 지점에서 이렇게 나타났겠죠.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했다고 치면은 이쪽은 부적 상관인데 이쪽은 뭐 x가 없는 거니까 이쪽은 뭐 빼고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은 부적 상관, 이쪽 부분은 정적 상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간을 0에서 1 사이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여기는 부적 상관이고 1에서 무한대까지 지정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적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무상관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선형적인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상관이 없다라고 적어놓은 책들이 부지기수인데 그건 통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놓은 그런 책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노량진의 강사들 중에 통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통계도 곁다리로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상관, 점수분포에 규칙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관계성이 1차원적 관계가 없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R 값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 절대값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정적 상관이든 부적 상관이든 이게 정적 상관이 1일 경우에는 정적 상관이나 부적 상관이다 절대값이 1인 경우가 가장 상관성이 높은 거잖아요. 1차원적인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9 그리고 0.7에서 0.9 이 양쪽 두 가지 케이스가 상관이 높다. 그리고 이거는 상관이 있다, 있으나 낮다, 거의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관 분석을 할 때 이게 그 1차원으로 보느냐, 2차원, 다차원으로 보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차수 얘기를 할 때 가장 높은 여기 제곱분에 붙어 있는 거 x 세제곱, x 4제곱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같은 1차원이라도
y가 x 플러스 z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연관이 되어 있다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상관 분석은 그냥 1차원적 상관 분석에 해당하는 얘기만 이제 여기 실려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상관 계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을 가시게 되면 그리고 평가를 전공하시게 되거나 논문을 이제 박사 논문 같은 거 쓰시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그 통계를 하시게 돼요. 어느 정도는 많이는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논문 쓸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논문 쓸 정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공식을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SPSS나 SAS나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쪽에 좀 흥미가 있으시면 R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요거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이 숫자 넣어가지고 제너레이트 딱 누르면은 통계치를 쭉 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아무튼 여기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내려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무슨 값이 내가 필요한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관계수 정도는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가 있고요,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있는데 일단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피어만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어슨 정률 상관계수, 스피어만 등위 상관계수. 자, 요게 양적 변수일 경우에는 정률 상관계수를 쓰고요. 정률 상관계수라는 게 뭐냐면요, 누적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 상관성을 찾아내는 그 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해요. 여기 척률이라고 했잖아요. 척률이랑이 누적되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리고 변수가 서열 변수일 경우에는 스피어만 등위상관계수, 요거 스피어만 R을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검사 점수가 뭐냐? 검사 점수, 원점수는 그냥 원점수예요. 여러분이 맞은 그냥 점수. 근데 백분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뭐 1점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하면은 100점이 시험을 제일 잘 보내고 1점이 시험을 제일 0점이 있겠군요. 그 0점이 제일 시험 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점수가 예를 들어 이 친구가 70점 맞았는데 요 70점 맞은 친구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체 수험자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를 표시한 게 백분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백분위가 100%라 그러면 이 친구가 수석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수검자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한 70점쯤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70점인 사람이 동점자가 한 1000명 돼요. 그러면 전체가 10,000명인데 이쯤에 그중에 70점을 맞은 사람이 1000명 있다고 해봅시다. 1000명 있어요. 그러면 이 70점 맞은 사람이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이 백분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되지 않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포함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포함을 안 하는데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외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70점을 맞은 사람의 백분위는 그 70점 맞은 사람을 그 70점을 맞은 동점자들을 다 제외하고 그 70점 미만인 사람들로 계산을 합니다. 아시겠죠? 표준 점수는 이제 우리가 표준화를 거쳐서 우리가 원점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표준화를 거쳐서 원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원점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평균이 나오고 표준 편차가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원점수 가지고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계산하고 그려보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규 분포에 가깝게 이 수치의 어떤 그 분포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이 표준 점수는 그런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점수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한 얘기는 교육평가에서 여기 부분부터 이제 상관계수, 상관분석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는 교육평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뭐 다 이해하실 수가 없죠. 자, 아무튼 그리고 추리 통계를 볼게요. 추리 통계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추리 통계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이제 추출된 자료가 샘플이잖아요. 샘플을 이용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그런 통계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많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표집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샘플링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자, 차이 검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차이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 검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Z 검정, T 검정, F 검정. 요거는 이제 아노바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통계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아노바가 좀 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F 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통계치를 낼 때 어떤 두 가지 변인에 대한 어떤 상관 분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변량 또는 다변수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분산 분석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카이 검정, 예전에 이제 공부하셨던 그 대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카이 자승 검정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전에는 제곱을 자승 이렇게 불렀죠. 근데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 아노바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Z 검정 요건 Z 분포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T 검정은 뭐 T 점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검정은 이런 정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자,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두 변인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관계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어떤 것의 독립 변수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의 종속 변수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두 변인이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연속형 변수일 경우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가정이 오차항의 정규성 가정. 이거는 일단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그 표준화 작업을 한다 그랬죠. 표준화 작업이 왜 필요하다 그랬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데이터의 분포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또는 정규 분포하도록 변형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나온 데이터라면 일단은 정규성 가정을 만족을 하겠죠. 그리고 독립성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독립변수 상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독립변수가 이제 독립성이 이제 만족이 되어야 되고요. 등분산성, 분산이 똑같아야 됩니다. 분산이 1이라면 어떤 A라는 변수가 분산이 1, 여기서는 이제 표본이니까 S라고 할게요. 표본 분산은 S라고 하고요. 모집단의 변수는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만 보고도 이제 표본인지 아니면 모집단인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S인 경우에는 표본의 어떤 분산이고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의 분산입니다. 기호를 사용하실 때, 선생님들이 기호를 사용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틀리게 막 적어놓지 않아요. 근데 이제 출제하실 때 무의식적으로 S가 아니라 시그마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형편없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 모든 독립변수에 대해서 분산이 동일하다. 분산이 동일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같은 정도로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동변량성 가정. 모든 집단의 변량은 동일하다. 쉽게 말해서 샘플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선형성 가정. 자, 선형성이라는 걸 리니어리티라고 하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이렇게 일차원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관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오차항의 평균이 0이다. 뭐 이런 가정 뭐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요 5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귀 분석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회귀 방정식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거를 아주 깊이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에 써놓은 내용 정도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ATI 모형 있잖아요. ATI 모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학습자의 특성이 이렇게 트레이시 있어요. 근데 여기 처치 1번이랑 처치 2번이 이렇게 교육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 구간에 걸쳐서 처치 2번의 어떤 효과성이 더 좋아요. 왜냐면 요게가 아웃풋인데요. 아웃풋인데 계속 더 높잖아요. 이 값이. 처치 1보다. 그러면은 그냥 생각할 거 없이 처치 2번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교차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구간에 있는 사람들, 특성이 이렇게 학습자 특성 중에 뭔가 하나를 봤는데 이 특성에 관련해서 학습자의 어떤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학습자의 어떤 학습 효과 이런 걸 봤는데 처치 2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학습 결과가 나오고 처치 2를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쪽 구간에서는 이쪽 트리트먼트 1, 그러니까 처치 1번을 사용하는 게 더 낫고 이쪽에서는 처치 2번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학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역향 상호작용, 순향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할 때 이제 회귀 분석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회귀 분석을 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회귀 분석을 하면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두 요인이 사실은 짠 관계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두 변수 간의 상관성을 찾아내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상관성이라는 게 R로 표현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가? 이렇게 표현이 됐는가? 이게 뭐였죠? 이게 R값이 1인 경우에 이거고요. R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이거였잖아요. 이 기울기, R이 결국에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근데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이 그레디언트의 어떤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가 쭉 있는데 아무 기울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그 그래프의 어떤 기울기를 찾아내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대표를 한다는 게 뭐냐면 잔차가 있어요. 잔차가 뭐냐면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요 값들 있잖아요. 이런 값들이 실제로 요거랑 길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이게 바로 잔차예요. 요 차이가 y값의 차이, 그냥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와 이 그래프의 거리의 차이를 잔차라고 하는데요. 요 잔차의 제곱을 합한 게 잔차 제곱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제곱을 하냐면요. 이 경우에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요 그래프까지의 거리를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잰다고 해보세요. 여기보다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니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제곱을 하지 않으면 부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곱을 해서 합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잔차 제곱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거기다 뭐 루트를 씌우기도 하고요. 로그를 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근데 아무튼 이 레지듀얼을 구해서 그 제곱을 해서 합한 값이 제일 작으면 그러면 이 각각의 어떤 그 데이터들로부터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제일 짧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잔차 제곱합을 구해서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직선 하나 찾아내요. 근데 이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기울기를 점점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대표성이 가장 뛰어난 어떤 선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1차원적인 어떤 상관성을 볼 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적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를 데이터 그 기울기를 점점 변경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변경을 시켜가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적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요. 너무 이 데이터만 너무 대표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데이터는 이 그래프로 전혀 설명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만 가지고 와서 그 기울기를 구한 거 아니에요. 그 상관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도 그 모집단에서 나온 샘플이라고 했을 때 다른 샘플을 봤을 때 다른 다른 그 표본을 보았을 때 그 표본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본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는 설명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과적합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적합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상관성, 뭐 다중 공선성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자기상관성부터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잔차 계산하는 거 얘기했었죠. 이렇게 잔차가 뭐라고요? 요 거리라 그랬잖아요. 요 거리라 그랬죠. 이 거리가 서로 독립적이어야만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좀 질이 좋지 않아서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어떤 그 샘플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관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상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자, 그리고 다중 공선성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제가 아이스크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기온이라고 얘기했죠.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올라가고 기온이 떨어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내려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생각 가만히 해보면 비 오는 거 있잖아요. 습도죠. 습도와 아이스크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비가 오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줄겠죠.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늘겠죠.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런데 이 습도와 기온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접근을 했다면 기온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을 설명할 때 그리고 습도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설명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기온과 습도는 좀 관련성이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기온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설명할 경우 요거는 괜찮아요. 습도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설명하는 경우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온과 습도가 뭐 상관성이 한 0.5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해서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을 기온이라는 변수 그리고 습도라는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기온이든 습도든 하나는 가중치가 1이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그냥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습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과 0.5 정도 상관이 있다면 어딘가에서 가중치가 0.5가 곱해져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1에다가 뭐 0.5 이렇게 더한 가중치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을 설명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습도라는 그 변인이 기온과 0.5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완전하게 이중은 아니더라도 다른 변수로 이미 설명된 부분이 중복돼서 설명이 되었겠네요. 그러면 어떤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때, 회귀 분석을 할 때, 그 어떤 서로의 영향성이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증폭이 되어서 설명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중 공선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 간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서로 상관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뭐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뭐 외사법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요인 분석.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자, 특정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상호 관련성을 일단 분석을 합니다. 이게 공분산이라든가 코베리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비리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코비리언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측정 변수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측정 변수가 어떠한 관계를 서로 갖고 있는지 그 동시에 작용하는 어떤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추출을 해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측정 변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측정 변수를 대별할 수 있는 전체 측정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어떤 현상이 있는데 A, B, C, D, E 이 5가지 요인이 그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A, B, C가 서로 관련성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추출을 해서 A, B, C가 서로 연관이 있는 정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B, C라는 요인을 없애고 A'이라는 요인으로 다시 이것들을 다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변수의 숫자가 몇 개로 줄어든다? 5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변수의 수를 축약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차원 축소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차원 축소냐? 그러면 각각의 어떤 변인에 대해서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그려져 있는 행렬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행렬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그 행렬을 여러 가지로 쌓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들어가고 이렇게 2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행렬이 있으면 여기 또 하나. 이 벌써 3차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4차원이고 5차원이고 사실은 3차원까지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4차원이라든가 5차원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차원의 개수, 그러니까 그 사용되는 변수의 개수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이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게 ABC가 이렇게 A''로 줄어드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줄일 때는 이렇게 A, B, C를 공분산을 계산해서 A'로 줄일 때는 상관관계 분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타당도가 일단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요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타당도랑 이제 관련되는 건데, 자,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중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항이 그 문항이 평가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읽기 능력이라고 한다면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읽기라는 그 어떤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움직임이 원활하게 의지에 따라서 잘 움직일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씨와 종이를 얼마나 잘 구별해내는가, 이런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그 구성 요인들이 있어요. 그 읽기라는 어떤 능력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능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개념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집중 타당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별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항이 있어요. 평가 문항이 있어요. 근데 그 평가 문항이 평가하고자 하는 개념과 아무런 관계가 전혀 없어요. 관계가 전혀 없는 다른 개념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 타당도가 높으면, 집중 타당도는 관련이 있는 그런 어떤 요인에 대한 그 타당도잖아요. 그런데 판별 타당도는 어때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것과의 관련성,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 타당도가 높은 문항일수록 좋은 거고요. 판별 타당도가 낮은 문항일수록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집중 타당도가 높은 문항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성이 높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판별 타당도가 낮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과 관련성이 낮은 거니까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는 당연히 상관성이 높겠죠. 그래서 집중 타당도가 높고 판별 타당도가 낮을수록 문항의 어떤 타당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베이그하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조금 과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이제 마지막에 요인 분석이라든가 그 앞에 이제 뭐 상관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은 추리 통계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이 시험에서 그 직접 마주칠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그 앞에 기술 통계 부분까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리 통계도 보시는 건 보시는데 나올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 연구를 한번 보시겠어요? 교육 연구 쪽도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교육 연구 부분이에요. 교육 연구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그래도 이 부분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 교사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교사에 대해서 요즘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교육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로서의 교사라든가 평가 전문가로서의 교사라든가 이런 데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신이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는 좀 출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연구를 좀 보시겠어요. 자, 교육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연구의 정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식에 대한 인간의 지적 탐구 과정 이런 것들이죠. 이런 좋은 표현들을 좀 골라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교육 연구가 뭐냐? 그러면 이제 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 이런 정도로 그 정의를 좀 잘 외워놓으세요. 자, 정의를 잘 외워놓으시고 여기서 교육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이랑 관련 있는 그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교육이 성립을 하려면 교수자가 있어야 돼요. 교육의 3요소가 뭐예요? 교수자, 선생님이죠. 학습자, 학생이죠. 그리고 뭐 있어야 돼요? 교육 내용,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당연히 기본으로 교육 연구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학습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학부모라든가 그리고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의 어떤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역사회의 환경 뭐 이런 것과의 뭐 교육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연구에서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되는데요. 연구의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 연구의 목적이 뭐냐면 교육 현상에 대한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요 네 가지가 교육 연구의 목적이에요.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요? 교육 현상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는 거. 이래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 교육적인 효과가 높다 낮다.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교육 현상에 대한 기술이고요. 설명이나 기술이랑 비슷합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떠한 현상이 있더라라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하는 거니까요. 자, 설명력이 높은 이론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측하는 데서 끝나는 건 좀 섭섭하죠. 교육이니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철학 공부할 때 얘기했겠지만 일반 철학 같은 경우에는 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 정도에서 끝나나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철학 일반과 교육 철학이 다른 점이 그런 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에 대한 어떤 기술, 설명, 예측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통제하고 싶어 해요. 교육 연구는. 왜 그러냐? 교육의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그런 그 니즈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 연구의 특징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교육 연구에 대한 접근법, 이것도 기본적 접근법이 있고요. 응용적 접근법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연구 접근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좀 국가에서 지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그 학술 기관들 있죠. 대학교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연구 자금 가지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사회에 환원되죠. 그렇죠. 그런데 계약적 연구 접근 또는 응용적 연구 접근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구비가 연구를 위한 재원이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막 대주지 않겠죠. 연구 결과를 자기가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이런 계약적 응용적 연구 접근 같은 경우에는 돈 낸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그 돈 낸 기업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셨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절차 부분이 또 있죠.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교육 연구에 대한 내용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설정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기존 연구는 다시 연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교차 연구가 필요한 영역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미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와 있고 그 연구 결과가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또다시 연구를 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일반적인 연구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를 분석을 하고요. 이거 선행 연구라든가 기존의 어떤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가설이 연구에서 획득하게 될 결론의 잠정적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가설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귀무가설이 있고요. 대립가설이 있어요. 귀무가설은 널 하이퍼시스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가설이에요. 그러면 틀렸다는 걸 왜 증명을 하나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연구자가 연구해 놓은 거를 귀무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라는 게 뭐예요? 좀 저렴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렸어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연구의 목적이잖아요. 연구자라는 게 다 그렇죠. 내게 맞고 네 거 틀렸어 이 바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연구란 말이죠.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가설이 내 가설이겠어요? 다른 사람 가설이겠어요? 다른 사람 가설이잖아요. 이 귀자가 돌아간다는 귀예요. 우리가 귀향할 때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때 그 귀가 바로 이 귀입니다. 돌아간다는 거죠. 무로 돌아간다. 없을 무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영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없다는 거, 그러한 효과는, 그러한 가설은 안 맞다. 네가 주장했던 그러한 현상이 없다. 네가 주장했던 그런 효과는 없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가설이 바로 귀무가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귀무가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맞는 소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대립가설입니다. 대립가설은 뭐예요? 내 거. 내가 얘기한 거니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내가 주장을 하는데 틀린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맞는다라고 내가 가정한 가설이 바로 이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느냐, 그리고 기각이 되느냐. 그래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면 대립가설인 내 가설은 쓰레기가 되는 거고요.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채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립가설인 내 가설이 맞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설 설정에서 이제 가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 미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건들이 뭐냐면 검증이 돼야 됩니다. 검증이. 내가 했을 때 내 연구에서 내 실험에서만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법을 써서 똑같이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가설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연구 설계를 그 다음에 하죠. 가설을 설정했으니까 연구를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가설을 검증하려는 계획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구를 제작을 합니다. 측정 도구, 처치 도구 이런 거를 써요. 그래서 도구를 제작을 하는데 이 도구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 바로 도구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설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연구 설계에서
연구를 실제로 하려면 뭔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구를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모아요. 그리고 분석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보고는 아까 기본적 응용 접근이 기본적 그 연구 접근이냐 응용적 연구 접근이냐에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저기 그 연구기관 있죠. 학술기관들 그런 쪽에 보고를 하든지 대중에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기업에게만 돈 낸 사람에게만 보고를 하든지 아무튼 보고를 하게 돼요. 결론이 도출되면 연구 보고서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그 뭐 생각할 점이라든가 further studies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보신 거 있죠. 뒤에 후속 연구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 이런 연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돈 더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연구 논문 또는 연구 보고서 맨 뒤에 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까지도 이제 다 봤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육 평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다룬 통계학적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편하고 이런 좀 응용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용이 되는 부분들은 또 그 평가 영역에서 또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증명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하게 한번 수업을 보시는 게 수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교육평가, 연구, 통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실력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